돈이 되는 곳에는 항상 자릿세를 걷는 깡패들이 나타납니다. 뭐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랬었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되는 곳에는 사람이 꼬이고 범죄도 꼬이게 돼요. 예를 들어 개미도 꼬이고 월가도 꼬이고 세력도 꼬입니다. 뭐 단어들은 서로 다 다르죠. 테마, 주도주, 공급 부족, 혁신, 기술 뭐 여러 단어로 바뀌지만 결국 돈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돈이 모이고 집중되는 현상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여기에 투자를 해 돈을 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서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적정가라는 단어가 무색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가격까지 갈 때가 존재합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기대감과 공포만으로 가격이 조절되는 장세가 벌어지면서 여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나타나지만 여기에서 돈을 잃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대중이 느낄 탐욕과 공포를 만들 소식을 누군가가 힘을 가진 자가 적당한 때에 맞춰서 던지고 빼고 할 수 있다면은 주가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음모론이라 부르는 거고, 축구를 한번 볼게요. 축구에서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강호들은 모든 선수들의 능력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정 선수를 묶어두는 플레이를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시아 팀들이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는 특정 선수 한두 명이 잘하는 해에 팀의 기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선수를 어떻게 묶어두느냐에 따라서 팀의 실력차가 크게 벌어지겠죠. 만약에 이 선수를 꽁꽁 묶어두면은 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선수를 잘 안 묶어두면은 그 팀이 크게 이길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특정에 대한 의존을 하는 팀일수록 누군가가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얘기를 시장으로 얘기하자면은 코스피를 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코스피 시총의 관련 주까지 합치면은 60% 차지합니다. 이 두 종목만 건들면은 코스피 자체가 움직여요. 두 종목의 주가가 오를수록 코스피는 변동성이 더 커지는데 증시가 높은데도 올해 사이드카가 37번이 나왔습니다. 정상은 아니죠.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틀에 한 번 꼴, 1.5일에 한 번 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500포인트씩 움직이는 게 이거는 절대 정상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두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갔고 두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서 그 두 기업의 주가 등락에 따라 코스피 자체가 다 움직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으로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그 돈을 버는 누군가가 의도한 거냐, 의도하지 않은 거냐를 구분해 봐야 되겠죠. 물론 밝힐 수 있냐 없냐는 저의 영역은 아니겠지만 누가 돈을 버는지까지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코스피는 현물보다 선물과 옵션으로 외국인들이 돈을 쓸어가는 파생 시장이었었어요. 거래소 사이즈와 맞지 않게 파생해서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뭐 오래됐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두 기업의 실적,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을 활용하면은 지수 선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기업만 움직이면 지수가 움직이니까 파생 플레이가 너무 돈을 가진 자가 활용하기가 좋은 플레이 영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두 기업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의존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럼 코스피에서 자릿세를 걷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참고로 파생해서 자릿세를 참 많이 걷어갑니다. 이 변동성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겠죠. 37번의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고 주식이 하루는 크게 오르고 다음날 크게 내리고 시총 1, 2위 기업이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는 게 흔한 일이 돼버리고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지수가 오르는데 코스피가 더 오를 수 있도록 지금 부스터 옵션들이 더 등장을 했죠. 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세 가지 요소가 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플레이가 됐다라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담을 수 있도록 룰을 조정합니다. 바스켓을 조정했죠. 그래서 예상보다 매도할 주식이 크게 줄었어요. 그 점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변수 하나만 제거가 돼도 하고 싶은 플레이, 계산된 플레이를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자기들은 확실해야 되고 상대, 진영은 불확실했을 때 자기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불확실한 것도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거기서 맞춰서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는데 두 가지 변수가 등장했죠. 6월 달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등장합니다. 이거 자체는 과열된 분위기에 투자를 조장할 수 있는 어떤 불씨가 돼버린 거죠. 촉매제라 볼게요. 그리고 ADR이 40조 원이 이제 7월에 이번 주에 상장했죠. 5월에 됐는데 이게 미국에 상장하면서 외국인들이 쉽게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외국인들도 살 수 있게 하겠다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촉매제로 만듭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안 그래도
무슨 신문 기자분이 연락 와서 물어보셨는데 얘기했는데 시총을 합쳐도 10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제 그거에서 뭐 얼마를 잃었다 뭐 어때도 뉴스 나오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총이 합치면 3천조 정도 되잖아요. 3천조에서 10조 가지고 10조가 3천조를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레버리지가 두 종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대중의 관심사를 본주와 레버리지로 좁혀버렸습니다. 삼성전자를 살 거야,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살 거야로 대중의 선택의 폭을 줄여버리고 나니까 다른 주식들이 보이지가 않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매수, 수급이 일로 쏠려버립니다. 코스피로 가야 될 이 골고루 뿌려져야 될 사랑이 두 종목에만 사랑이 집중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트래픽이 집중되니까 트래픽의 집중은 주가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시장의 과열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바람잡이가 됐다라는 거죠. 이 과열된 분위기는 기업 가치보다 대중의 열기를 더 뜨겁게 그리고 더 공포로 만들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과열된 분위기가. 크게 올랐다 크게 내렸다 하는 분위기로 만들게 되고 코스피가 하루에 500포인트씩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레버리지 ETF로 수수료 받는 사람이랑 파생으로 돈을 버는 외국인들이에요. 개인들이 아닐 거예요. 그 외국인들은 레버리지 ETF 상장을 기다렸겠죠. 올해 사이드카 횟수를 보면은 2월에 3번 나왔고요. 3월에 7번. 이란 전쟁 났었으니까 4월에 3번, 5월에 6번. 그러다가 6월 달에 레버리지 상장하고 나서 10번이 나옵니다. 이 10번이 뭐냐면요. 한 달에 거래일이 20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20거래일 중 10번이 매수매도 사이드카라는 거는 이틀 중 하루는 사이드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재밌는 건 7월은요. 12거래일인데 8번 나왔어요. 벌써. 1.5거래일마다 나옵니다. 3거래일 중에서 2번은 사이드카라는 얘기예요. 레버리지 ETF 등장 이후 사이드카 횟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등장한 6월에 사이드카가 10번이었고 7월에는 ADR이 상장한 지 일주일 됐는데 7월 절반밖에 안 됐는데 12거래일 중 사이드카 8번이나 나왔다. 여기에 더 부스터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 ETF랑 ADR이 만나서 외국인에게 파생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장치가 됐다. 외국인들이 그거를 우연히 활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돈을 번 사람은 외국인이 더 승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하고 ADR이 미국에 상장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0조 원밖에 안 돼요. 이 돈으로 환전을 해와서 한국의 환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 한국 시총은 1300조예요. 그러니까 ADR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과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금액에 상장을 하게 되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한국 주가와 미국 ADR 주가가 괴리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괴리된 주가가 다음날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체크해 놓은 것들인데요. 이거를 활용해서 봤을 때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ADR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더 비싸면은 대중은 해외에서 하이닉스 평가가 제대로 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주가가 더 올라야 되는 거야 라면서 기준점을 ADR로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밤에 오른 ADR 가격으로 다음날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하루 전에 선물을 매수하고 밤에 ADR 가격을 올려버리면 다음날 코스피 선물로 파생해서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에이 설마 그랬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외국인이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는 날짜와 그리고 하이닉스가 낮에 14일날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날짜의 시간차들을 활용해 봤을 때는 이런 플레이도 의심이 갑니다. 물증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라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해와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별은 작은 존재들의 연합이라서 주인공이 없습니다. 외국인이란 단어 안에는 수많은 투자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들이 규합해서 움직인다는 증거도 없어요. 이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세력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특정 세력이 지정이 안 되니까. 특정 주체로 돈이 쏠리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들이 가격을 조작하고 차익 실현을 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돈이 몰리는 곳에 이들도 당연히 들어오고 수익을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현재 벌어지는 것들이 마치 우연의 연속처럼 퍼즐 조각이 되고 그들은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언제부터 약간 예전에 좋게 얘기했던 거는 뭐 작년 영상에도 있겠지만 5만 원일 때는 아니었다가 8만 원쯤 올라왔을 때 테슬라가 이제 수주를 얘기해주 계약을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디램 가격도 많이 바뀌어 있었고 괜찮게 갔다라는 뷰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 정도부터는 조금 이제는 과열 분위기가 6월부터는 과열 분위기가 너무 심하다. 이 과열된 분위기에서는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때부터는 기업의 가치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하루하루 어떤 흐름들 뭐 아니면 주가에 오르고 내린들 이런 과열의 분위기들 이런 걸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여기에서 투자 리스크를 지고 싶진 않은 거죠. 불확실성을 싫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고 봤더니 뭐 삼성과 하이닉스처럼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 흔치는 않겠지만 업종 내에서 그래도 그거만큼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들 주가가 쫙 빠졌습니다. 수급이 이 두 종목이 다 쏠리는 바람에.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좀 더 크게 보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 자체를 다 뭐 빼고 팔아라가 아니라 조금 분산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오늘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저희 양양 스승님께서 이런 류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봐라 라고 해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 쉬는데 또 아직은 미국 장은 또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서 미국 증시의 흐름에 보면서 외국인의 관점을 보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 주식을 산다면은 어떻게 투자하고 나갈 것인가로 고민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앞으로 오래오래 투자하실 거니까 외국인들 관점에서 투자하는 법을 좀 배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